한겨울 자정이 넘은 시각이었다. 경상도 함양 땅 외딴 산길, 눈이 쌓인 소나무 사이로 한 줄기 울음소리가 흘러나왔다. 그것은 짐승의 소리가 아니었다. 사람의 소리도 아니었다. 공기 자체가 우는 것 같았다. 바람이 없는데도 소나무 가지가 흔들렸다. 눈이 한 줌씩 허공으로 흩어졌다. 달빛은 흐릿했고 구름이 달을 가렸다 드러내기를 반복하면서 산길을 명암 속에 가뒀다. 묵묵히 길을 걷던 삿갓쓴 도사가 발걸음을 멈췄다. 그의 이름은 현묵. 조선 팔도를 홀로 떠돌며 이승의 메인 원혼의 죄와 한을 풀어주는 사람이었다. 나이를 가늠하기 어려운 얼굴이었다. 주름이 깊었으나 눈빛은 서늘하도록 맑았다. 등에는 낡은 보따리 하나를 지고 있었고 손에는 길 위에서 주운 것 같은 소나무 지팡이를 짚고 있었다. 현묵은 소리가 나는 방향을 바라보았다. 오래된 참나무 아래 흰 옷을 걸친 여인이 앉아 있었다. 머리는 산발이었고 얼굴은 창백하다 못해 푸르스름했다. 바닥에 발이 닿는 것 같기도 했고 닿지 않는 것 같기도 했다. 그 여인에게서 흘러나오는 울음소리가 산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여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현묵과 눈이 마주쳤다. 여인이 현묵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여인은 도사님이라 부르며 살려달라 애원하였다. 목소리가 바람처럼 귓가를 스쳤다. 멀리서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귀 바로 옆에서 속삭이는 것 같기도 했다. 현묵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이런 만남이 처음이 아니었다. 그는 평생 그런 만남을 이어왔다. 이승과 저승의 경계에 걸린 것들과 마주해 온 삶이었다. 현묵은 천천히 짚고 있던 지팡이를 땅에 세우고는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살아나는 것이냐 아니면 가는 것이냐고. 여인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두 손을 모아 쥐고 몸을 떨 뿐이었다. 살아나는 것은 이미 불가능했다. 그렇다고 가는 것도 되지 않았다. 무언가가 그녀를 붙잡고 있었다. 이 산, 이 땅, 이 밤에 30년 넘도록 그날 밤 현묵은 한 여인의 한을 마주했다. 그리고 그 한의 뿌리는 30년 전 이 땅에서 벌어진 끔찍한 일로 거슬러 올라가고 있었다. 이 일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들어보십시오. 때는 조선 영조 무렵의 일이었다. 경상도 함양에서도 가장 외진 곳에 하동골이라 불리는 마을이 있었다. 아픈 산이어 뒤는 절벽, 들어오는 길도 나가는 길도 하나뿐인 곳이었다. 마을에 들어오려면 좁은 골짜기를 따라 1시간 넘게 걸어야 했다. 그 탓에 세상 물정과 멀리 떨어진 조용하고 고요한 곳이었다. 그 마을에 박씨 성을 가진 가장이 살았다. 박씨는 논 10마지기를 가진 평범한 농군이었는데 슬아의 딸 하나를 두고 있었다. 딸의 이름은 옥분이었다. 옥분은 어려서부터 마을에서 소문난 아이였다. 눈이 맑고 마음씨가 고와 마을 어른들은 저의 얼굴만 봐도 복이 들어오는 것 같다고 입을 모았다. 길을 걷다 할머니를 만나면 먼저 짐을 들어드렸고 이웃집에 먹을 것이 없으면 자기 밥그릇을 먼저 내어주는 아이였다. 봄이면 산에서 나무를 캐고 여름이면 논에서 김을 맸다. 힘든 내색 없이 웃으면서 일하는 아이였다. 마을 사람들은 박씨 부부가 복을 받은 것이라고 했다. 그 딸 덕분에 늙어서도 호강한다고 했다. 그런데 옥분이 17살이 되던 해봄 마을 건너편 고을에 새 현감이 부임해왔다. 현감의 이름은 강윤택. 서울 양반 가문 출신으로 관직을 얻어 내려온 자였다. 얼굴은 번지르르하게 생겼으나 속은 썩은 나무처럼 문드러져 있는 사람이었다. 관직을 얻은 것도 뇌물로 얻은 것이었고 임지에 내려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곳간을 어떻게 채울까 궁리하는 것이었다. 그러고는 옥분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 강윤택이 옥분을 처음 본 것은 장날이었다. 마을에서 1시간 거리의 읍내장이었다. 옥분은 어머니를 따라 장에 나와 배를 팔고 있었다. 손수짠 배였다. 결이 고르고 품이 단단해서 장에 나오면 금세 팔렸다. 강윤택은 가마에서 내려 시장을 돌아보다가 옥분을 발견하고는 그 자리에 멈춰섰다. 한참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 욕심이 가득 찼다. 그날 저녁 아전 하나가 박씨 집 문 앞에 나타났다. 아전은 현감 나리께서 따님을 관하로 청하신다고 전하였다. 박씨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현감이 부른다는 말은 거절할 수 없는 말이었다. 거절했다가는 무슨 죄목을 씌울지 알 수가 없었다. 이 마을 어귀를 드나드는 길목을 현감이 틀어막으면 장에도 못 나가고 세금도 올라가고 집안이 풍비박산 날 수 있었다. 울며 겨자 먹기로 옥분을 보내야 했다. 어머니는 옥분의 손을 잡고 울었다. 옥분은 어머니를 달랬다. 별일 없을 것이라고 다녀오겠다고. 관아에 끌려간 옥분은 강윤택 앞에 무릎을 꿇었다. 방 안이 넓었다. 좋은 등잔이 밝게 타오르고 있었다. 강윤택은 상석에 느긋하게 앉아 옥분을 내려다보았다.
강윤택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두려워 말라 이르며 너를 첩으로 삼고자 한다 하였다.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마. 저 산골에서 가난하게 사는 것보다 훨씬 나은 삶을 살게 해주겠다고 하였다. 옥부는 고개를 들었다.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다. 옥부는 소녀는 이미 정혼한 곳이 있다고 또렷하게 말하였다. 강윤택의 얼굴이 굳었다. 강윤택이 누구냐 물었다. 옥부는 이 마을 이씨댁 아드님이라 고하였다. 강윤택은 잠시 침묵했다. 그러더니 천천히 입가에 냉소를 띠며 이씨라고 천천히 중얼거렸다. 그러고는 기억해 두겠다는 말을 낮게 내뱉었다. 그 목소리에 담긴 것이 무엇인지 옥부는 알아채지 못했다. 아니, 알아챘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때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옥분이 관아에서 돌아온 지 사흘이 지났다. 그 사이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옥분의 정혼자 이종수가 도둑질을 했다는 것이었다. 현감 창고의 곡식을 훔쳤다는 죄목이었다. 아전들이 마을을 돌아다니며 그 말을 퍼뜨렸다. 이종수는 억울하다고 울부짖었다. 무릎을 꿇고 하늘에 맹세했다. 자신은 그 창고 근처에도 간 적이 없다고 했다. 마을 사람들도 고개를 저었다. 이종수는 가난하지만 손버릇 하나는 깨끗한 청년이었다. 마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제 것도 남 주는 사람이 남의 것을 훔쳤다는 말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아전들은 이미 증거를 만들어 두었다. 이종수의 집에서 곡식 자루가 나왔다고 했다. 물론 아전들이 몰래 갖다 놓은 것이었다. 밤중에 담을 넘어 뒷간 옆 창고에 집어넣어 두었다. 이종수는 관아 마당으로 끌려갔다. 관아 마당 한가운데 엎드려 곤장을 맞았다. 25대가 넘어가자 의식을 잃었다. 마을 사람들이 겨우 데려왔지만 그는 나흘 만에 숨을 거뒀다. 맞은 자리가 썩었다. 고열이 났다. 젊은 몸이 버티지 못했다. 22살이었다. 옥부는 이종수의 주검 앞에 쓰러졌다. 그리고 일어나지 않았다. 아무리 불러도 일어나지 않았다. 사람들이 억지로 일으켜 집으로 데려왔다. 그날 이후 옥부는 말을 잃었다. 밥을 먹지 않았다. 눈에는 눈물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저 허공만 바라볼 뿐이었다. 밥그릇을 내밀어도 고개를 돌렸다. 어머니가 울면서 떠먹이려 해도 입을 열지 않았다. 박 씨는 딸이 걱정되어 어떻게든 멀리 보내려 했다. 친척 집이 있는 전라도로 보내면 살 수 있을 것 같았다. 시간이 지나면 다 낫는다고 그곳에서 새 삶을 살면 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강윤택이 이미 마을 출입을 막아 두었다. 이종수의 일이 일어난 뒤로 마을 어귀에 아전 둘이 서서 드나드는 차를 일일이 확인했다. 박 씨 가족은 이 마을을 벗어날 수 없었다. 이종수가 죽은 지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밤이었다. 깊은 밤이었다. 마을은 이미 잠들어 있었다. 개 짖는 소리도 없었다. 달도 없는 캄캄한 밤이었다. 강윤택은 아전 둘을 데리고 박 씨 집 앞에 나타났다. 이번엔 청하는 것이 아니었다. 옥분을 끌고 가겠다는 것이었다. 박 씨가 문을 막아섰다. 잠옷 차림이었다. 맨발이었다. 그러나 문 앞에서 버텼다. 박 씨는 나리를 부르며 제발 이 애만은 살려달라 울부짖었다. 이종수도 나리 손에 죽었다 하였다. 이 아이까지 이리 하시면 안 된다고 목이 터지도록 호소하였다. 강윤택이 손가락으로 박 씨를 가리키며 비키지 않으면 내 놈도 창고 도둑으로 잡아들이겠다 하였다. 이종수 놈과 함께 곡식을 훔쳤다는 증거가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물론 없었다. 그러나 있다고 하면 있어지는 것이 현감의 말이었다. 박 씨의 다리가 떨렸다. 아전들이 밀고 들어왔다. 어머니가 옥분을 붙들었다. 아전이 어머니를 밀쳤다. 어머니가 마당에 쓰러졌다. 아전들이 옥분의 팔을 잡아챘다. 옥분은 끌려가면서 돌아보지 않았다. 어머니가 마당에 쓰러져 울었다. 이름을 불렀다. 옥분아, 옥분아. 아버지는 벽에 기대에 눈을 감았다. 손이 떨렸다. 입을 열면 무너질 것 같아 입을 다물었다. 그렇게 옥분은 관아로 끌려갔다. 그로부터 사흘 뒤 마을에 소식이 들렸다. 관아 우물에서 여인의 시체가 발견됐다는 것이었다. 흰 옷을 입은 여인이었다. 머리가 풀어헤쳐진 채 우물 속에 가라앉아 있었다고 했다. 물을 길러 나왔던 아전의 안악이 발견했다고 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여인이 옥분임을 직감하고 입을 모아 탄식하였다. 강윤택은 시체를 조용히 처리했다. 옥분이 스스로 물에 빠졌다고 했다. 시련의 상처로 제 정신이 아닌 계집아이가 밤에 나와 우물에 빠진 것이라고. 아전들이 그 말을 받았었고 그렇게 사건은 끝났다. 공문서에 그렇게 기록됐다. 조사 같은 것은 없었다. 검시관을 부를 필요가 없었다. 현감이 말하면 그것이 사실이 되는 세상이었다. 박 씨 내외는 딸의 주검을 거두었다. 관아에서 주검을 내줄 때 아전이 빨리 치우라 하였다. 마을 사람들 보기에도 좋지 않다 하였다.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못했다. 돈도 없었고 관에도 넣지 못했다. 무서워서 소리내어 울지도 못했다. 이름도 없는 산비탈의 땅을 파고 묻었다. 마을 뒤 소나무 숲기슭이었다.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곳이었다. 흙을 덮으면서 박씨가 중얼거렸다. 옥부나 아비가 죽여서 미안하다고. 소리 없는 울음이었다. 그 말이 가슴에서 나왔다. 내가 막지 못했다. 내가 딸을 지키지 못했다. 그러니 내가 죽인 것이나 다름없다. 그 말이 저절로 흘러나왔다. 아내는 옆에서 무릎을 꿇은 채 땅을 치고 있었다. 소리는 나지 않았다. 그냥 손이 움직일 뿐이었다. 그 말이 옥분의 가슴에 박혔는지도 몰랐다. 어쩌면 그 말이 옥분을 이승에 붙잡아 둔 것인지도. 세월이 흘렀다. 강윤택은 다른 고을로 옮겨갔다. 그 뒤로도 고을을 두세 번 옮기면서 승진을 거듭했다. 마을은 조용해졌다. 사람들은 입을 닫았다. 옥분의 이름을 입 밖에 내는 일이 없어졌다. 그리고 잊었다. 아는 척했다가 무슨 화가 미칠지 몰랐다. 힘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었다. 그러나 옥분은 잊지 않았다. 죽어서도 옥분은 그 산비탈을 떠나지 못했다. 매일 밤 그 자리에 앉아 울었다. 자신이 왜 죽었는지, 누가 자신을 죽였는지 이 세상에 알려줄 사람을 기다렸다. 봄이 오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저물고 겨울이 왔다. 그 순환이 수십 번 반복됐다. 30년이 흘렀다. 그렇게 30년이 흘렀다. 현묵이 이 땅에 발을 들인 것은 순전히 우연처럼 보였다. 그러나 현묵은 세상에 우연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모든 만남에는 이유가 있었다. 다만 그 이유가 처음에는 보이지 않을 뿐이었다. 그는 전라도 남원에서 전주로 향하는 길에 있었다. 남원에서 억울하게 죽은 아이의 한을 풀어준 직후였다. 몸이 지쳐 있었다. 주막에 쉬어가려 했다. 그런데 이틀째 밤부터 꿈속에 같은 장면이 반복해서 나타났다. 흰 옷을 입은 여인이 물가에 서 있었다. 그 물가가 강인지 냇물인지 알 수 없었다. 여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손을 들어 어딘가를 가리킬 뿐이었다. 현묵은 꿈에서 깨어날 때마다 그 방향을 살폈다. 그것은 동남쪽이었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 현묵은 방향을 바꿨다. 동남쪽으로 걸었다. 남원에서 산을 하나 넘으면 경상도로 들어서게 된다. 그 산을 넘었다. 함양 땅으로 들어섰다. 산세가 험했다. 길이 좁아지고 마을이 드물어졌다. 닷새가 지나 그가 도착한 곳이 경상도 함양 하동골 어귀였다. 마을에 들어서자마자 현묵은 이상함을 느꼈다. 사람들이 기이하게 조용했다.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마당에 나와 있는 안악도, 길을 걷는 사내도, 담장 너머로 내다보는 노인도 모두 시선을 땅으로 내리깔고 있었다. 마치 오래된 죄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현묵은 마을 주막에 들어 국밥 한 그릇을 시키고 주인에게 이 마을에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다. 주인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으며 별일 없다고 하였다. 목소리가 약간 떨렸다. 현묵은 더 묻지 않았다. 대신 국밥을 다 먹고 나서 조용히 30년 전 이 마을에서 억울하게 죽은 처녀가 있었냐고 물었다. 주인장의 손이 멈췄다. 국자가 쏟아내서 멈췄다. 허공에 증기가 피어올랐다. 주인장은 한동안 현묵을 바라보았다. 주인장은 오랫동안 말이 없었다. 현묵은 서두르지 않았다. 천천히 물 한 모금을 마시고 기다렸다. 주막 안이 조용했다. 손님은 현묵 혼자였다. 저녁 무렵이라 다들 집에 들어간 시각이었다. 주인장이 드디어 입을 열었다. 옥분이 말씀이시냐고. 그 이름 하나의 주인장의 얼굴에 복잡한 빛이 어렸다. 슬픔인지 죄책감인지 아니면 오래 눌러왔던 무언가인지 그 이름을 입 밖에 내는 것 자체가 오랜만인 것 같았다. 주인장은 30년 전에 죽었다 하며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현감이 끌고 갔다는 것, 사흘 만에 시체로 돌아왔다는 것, 그 전에 정혼자 이종수가 억울하게 곤장을 맞아 죽었다는 것, 마을 사람들은 다 알았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했다는 것, 그 이후 마을이 이상하게 쥐죽은 듯 조용해졌다는 것. 현묵은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오래 침묵했다. 그러고는 강윤택 현감이 지금은 어디 있냐고 물었다. 주인장은 소문으로는 한양 쪽에서 큰 벼슬을 얻어 잘 살고 있다 들었다 하였다. 아들도 과거를 보아 관직에 올랐다 하더라 하면서 사람들은 그 집이 복이 많다고들 한다고 쓴웃음과 함께 덧붙였다. 현묵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 집에 탈이 없느냐 물었다. 주인장이 고개를 기울이며 이상한 일이 있다 하였다. 강현감 집이 요 몇 년 사이 계속 좋지 않다 하더라는 것이었다. 며느리가 산후에 죽고 손자가 병으로 앓고 강현감 본인도 병석에 눕는 일이 잦다 하였다. 의원도 못 고친다 하더라며 사람들이 이상하다 한다 하였다. 현묵은 잠자코 지팡이를 집어들며
옥분이 묻힌 곳이 어느 방향이냐고 물었다. 주인장이 알려준 방향대로 산비탈을 올랐다. 마을 뒤 소나무 숲이었다. 그리 높지 않은 산이었지만 밤에는 길이 잘 보이지 않았다. 달빛이 흐릿했다. 안개가 소나무 사이로 흘렀다. 현묵의 발자국 소리만 눈 위에 찍혔다. 나뭇가지에 쌓인 눈이 이따금 떨어져 어깨 위에 쌓였다. 현묵은 털어내지 않았다. 묵묵히 올랐다. 얼마나 걸었을까. 작은 참나무 아래 흙이 약간 솟아오른 자리가 있었다. 표시도 없는 작은 봉분이었다. 나무 막대기 하나만 꽂혀 있었다. 막대기도 오래되어 반쯤 썩어 있었다. 눈이 그 위에도 쌓여 있었다. 아무도 치워준 사람이 없었다. 30년이 넘도록 현묵은 그 앞에 무릎을 꿇었다. 무릎이 눈 속으로 들어갔다. 차가웠다. 그러나 현묵은 꼼짝도 하지 않았다. 현묵이 조용히 옥분을 불렀다. 낮은 목소리였으나 이 산의 공기 속으로 또렷하게 퍼져나갔다. 대답이 없었다. 현묵이 내가 왔다 하였다. 바람이 지나갔다. 소나무 가지가 흔들렸다. 눈이 한 줌 흘러내렸다. 그때였다. 현묵의 등 뒤로 차가운 기운이 밀려들었다. 갑자기 공기의 온도가 달라졌다. 호흡이 하얗게 피어오르는 정도가 아니라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은 차가움이었다. 현묵은 천천히 돌아보았다. 그녀가 거기 있었다. 흰 소복, 산발, 창백한 얼굴. 손을 가슴 앞에 모아준 채 현묵을 바라보고 있었다. 발이 땅에 닿지 않았다. 안개와 섞인 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눈에 눈물은 없었다. 30년을 울었으니 눈물이 다 말랐을 것이었다. 여인은 도사님이라 부르며 자신을 기억해 주시는 분이 오셨다 하였다. 목소리가 낮고 고요했다. 살아있을 때의 목소리가 저렇게 맑았을 것이었다. 죽어서도 그 목소리는 남아있었다. 현묵은 자리에서 일어나 옥분과 마주섰다. 30년이 흘렀다. 억울하겠다 하였다. 한 사람의 평생이 흘렀다. 17에 죽어 30년이 흘렀으면 지금쯤 47이었을 것이었다. 어쩌면 자식이 있었을지도 모르고 손자가 있었을지도 모를 나이였다. 그러나 그녀는 여전히 17의 얼굴로 이 차가운 산에 서 있었다. 옥분이 천천히 눈을 감았다 떴다. 억울하다 하였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러나 억울함보다 더 무거운 것이 있다 하였다. 현묵이 무엇이냐 물었다. 옥분은 아버지의 말씀이라 하였다. 현묵은 기다렸다. 재촉하지 않았다. 옥분은 아버지께서 자신을 묻으시면서 옥분아, 아비가 죽여서 미안하다 하셨다고 전하였다. 옥분의 목소리가 잠시 끊겼다. 그 말이 자신을 여기 붙잡아 두었다 하였다. 아버지는 잘못이 없으신데 힘이 없어서 지키지 못하신 것뿐인데 그분이 죽을 때까지 그 죄를 짊어지고 사셨을 거라 하였다. 현묵의 눈빛이 흔들렸다. 아버지를 원망하느냐 물었다. 아니라고. 옥분의 대답이 빠르고 단호했다. 옥분은 목소리를 떨며 아버지는 잘못이 없다 하였다. 아버지께 그 말씀을 거두어 드리고 싶었다 하였다. 당신 잘못이 아니라고, 당신이 저를 죽인 것이 아니라고 그 말을 하고 싶어서 여기 남아 있었다 하였다. 현묵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이 한이로구나 하였다. 옥분은 또 하나가 있다 하였다. 옥분의 눈에 처음으로 빛이 들어왔다. 그것은 슬픔이 아니었다.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였다. 30년 동안 얼어붙어 있던 것이 다시 깨어나는 것 같았다. 강윤택이라 하였다. 옥분이 이야기를 이어갔다. 강윤택은 자신을 죽인 뒤 아무 벌도 받지 않았다 하였다. 오히려 더 높은 자리에 올랐다 하였다. 좋은 집에서 살고 자식들은 벼슬길에 올랐다 하였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살았다 하였다. 목소리가 조금씩 떨려 나왔다. 이 산에서 30년을 기다렸다 하였다. 누군가 자신의 억울함을 알아줄 사람을, 강윤택이 자신이 한 짓을 깨달을 날을, 자신의 이름이 이 세상에 다시 한번 불릴 날을 기다렸다 하였다. 현묵은 한참 말이 없었다. 공기가 무거웠다. 눈이 다시 내리기 시작했다. 가느다란 눈발이 옥분의 몸을 통과해 흘러내렸다. 그 몸에는 무게가 없었다. 그러나 그 눈빛에는 30년의 무게가 그대로 실려 있었다. 현묵이 옥분을 불렀다. 강윤택의 집에 이미 업보가 따르고 있다 하였다. 며느리가 죽고 손자가 앓고 본인도 병석에 누웠다 한다 하였다. 옥분이 흔들리지 않았다. 알고 있다 하였다.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느냐 물었다. 아니라 하였다. 옥분의 목소리가 단호해졌다. 그것은 강윤택이 받는 벌이 아니라 하였다. 죄 없는 자식들이 대신 받는 것이라 하였다. 며느리가 무슨 죄가 있으며 손자가 무슨 잘못을 했느냐 하였다. 자신은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 하였다. 복수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였다. 현묵이 조용히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물었다. 옥분은 강윤택이 자신의 죄를 알아야 한다 하였다. 죽기 전에, 눈을 감기 전에
그리고 자신의 이름이 세상에 알려져야 한다 하였다. 박옥분이 억울하게 죽었다는 것이 알려져야 한다 하였다. 현묵은 오래 옥분을 바라보았다. 원한이 없었다. 복수심도 없었다. 단지 자신의 존재가 지워지지 않기를 바라고 있었다. 아버지의 자책을 지우고 싶었고 자신의 이름이 한 번이라도 똑바로 불리기를 원했다. 그것이 30년을 버티게 한 이유였다. 현묵은 그날 밤 하동골 주막에 돌아오지 않았다. 옥분의 무덤 앞에 앉아 밤새 무언가를 생각했다. 눈이 내리고 쌓이는 동안 그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지팡이를 세우고 두 눈을 지그시 감은 채 호흡이 고르게 이어졌다. 새벽이 될 무렵 현묵은 일어섰다. 눈이 어깨에 수북이 쌓여 있었다. 그것을 털어내고 산을 내려갔다. 주막으로 돌아온 그는 먹과 붓을 빌렸다. 그리고 종이 한 장에 무언가를 적었다. 조용히 그러나 또렷하게. 손이 멈추지 않았다. 다 적고 나서 현묵은 주인장을 불렀다. 이 마을에서 가장 오래 산 어른을 모셔 오시오 하였다. 주인장이 눈을 깜박이며 왜 그러시냐 물었다. 30년 전 일에 증인이 필요하다 하였다. 주인장이 잠시 머뭇거리며 그 일을 들추면 무슨 화가 미칠지 모른다 하였다. 현묵은 강윤택은 이제 이 마을 현감이 아니라 하였다. 다른 고을로 옮겨간 지 오래됐으니 두려워할 것이 없다 하였다. 주인장은 잠시 더 망설이다가 나갔다. 날이 밝을 무렵 마을에서 가장 나이 든 노인 셋이 주막에 모였다. 70이 넘은 노인들이었다. 30년 전 젊은 시절 모두 이 마을에 살았던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강윤택이 무슨 짓을 했는지 모두 알고 있었다. 다만 말을 꺼낸 적이 없을 뿐이었다. 현묵이 30년 전 옥분이 어떻게 죽었는지 아시오 물었다. 노인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지만 자신들이 나서봤자 무엇이 달라지겠냐 하였다. 그때도 아무 힘이 없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라 하였다. 현묵이 붓을 내밀었다. 지금 달라진다 하였다. 여기에 서명하시오 하였다. 노인들이 서로 얼굴을 바라보았다. 현묵이 손에 쥔 것은 진정서였다. 옥분이 어떻게 끌려갔는지, 이종수가 어떻게 억울하게 죽었는지, 강윤택이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를 낱낱이 적은 문서였다. 날짜와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어느 날 밤 몇 시쯤 아전이 왔고 어떤 말을 했고 옥분이 어떻게 끌려갔는지, 이종수에게 씌운 죄목과 곤장의 수가 얼마나 됐는지, 옥분의 시체가 어느 우물에서 발견됐는지. 노인 셋이 천천히 문서를 들여다보았다. 오래된 기억들이 되살아나는 것이 눈빛에 보였다. 고통스러운 기억들이었다. 그때 어떻게든 나섰어야 했는데 하는 후회가 주름 사이에 배어 있었다. 노인 셋이 차례로 서명했다. 손이 떨렸다. 먹물이 번졌다. 그러나 서명은 이루어졌다. 현묵은 그 문서를 소중히 품에 넣었다. 그리고 그 길로 한양을 향해 걸었다. 한겨울길이었다. 눈보라가 치는 날도 있었다. 그러나 현묵은 멈추지 않았다. 열흘이 지났다. 현묵이 한양에 도착했다. 강윤택의 집은 남산 자락 좋은 곳에 자리하고 있었다. 기와집이 5채나 늘어선 큰 집이었다. 대문 위에 홍살이 걸려 있었다. 마당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담 너머로 들렸다. 현묵은 대문 앞에 서서 안을 바라보았다. 저 안에 강윤택이 있었다. 30년 전 함양에서 한 처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그 사람이 이 집에서 늙어가고 있었다. 현묵이 강윤택을 만난 것은 이틀 뒤였다. 처음에는 문지기가 막았다. 도사 차림의 낯선 이가 나리를 뵙겠다고 하자 문지기는 코웃음을 쳤다. 현묵은 물러나지 않았다. 대문 앞에 앉았다. 날이 저물어도 눈이 와도 앉아 있었다. 음식도 먹지 않았다. 그냥 앉아서 기다렸다. 이틀째 되는 날 오후 집안에서 사람이 나왔다. 무슨 일이냐 물으며 나리께서는 아프신 몸이라 손님을 못 받으신다 하였다. 현묵은 강윤택 어르신께 드릴 말씀이 있다 하였다. 30년 전 함양에서의 일로 왔다 하였다. 짧은 침묵이 흘렀다. 잠시 후 현묵은 안채로 안내받았다. 강윤택은 늙어 있었다. 70을 넘긴 노인이었다. 머리가 허옇고 몸은 야위었다. 병석에서 일어난 모양인지 얼굴에 혈색이 없었다. 눈이 반쯤 감겨 있었다. 목소리도 힘이 없을 것 같았다. 그러나 현묵이 방에 들어서자 강윤택의 눈이 천천히 열렸다. 강윤택이 나를 보자 했다는 사람이냐 물었다. 현묵이 그렇다 하였다. 무슨 일로 왔냐 물었다. 현묵은 아무 말 없이 품에서 문서를 꺼냈다. 상 위에 놓았다. 단정하게 놓았다. 강윤택이 문서를 내려다보았다. 짧은 시간 동안 수십 가지 표정이 그의 얼굴을 스쳐갔다. 읽기 시작했다. 읽으면서 얼굴이 굳었다. 손이 떨렸다. 문서에는 옥분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이종수의 이름도 있었다. 날짜와 장소와 사실이 가지런히 적혀 있었다.
세 사람의 서명이 붉은 인장과 함께 찍혀 있었다. 강윤택은 문서를 다 읽고 나서 오랫동안 말이 없었다. 방 안이 고요했다. 창문 너머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다. 촛불이 흔들렸다. 그러다가 낮은 목소리로 이것을 어디서 구했냐 물었다. 현묵은 함양 하동골 노인들이 서명한 것이라 하였다. 30년 전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손으로 직접 서명했다 하였다. 강윤택의 눈이 흔들렸다. 그대는 누구냐, 관원이냐 물었다. 아니라 하였다. 그렇다면 왜 이 일을 파헤치는 것이냐 물었다. 강윤택의 목소리에 흔들림이 있었다. 위협을 가하려는 것 같기도 했고 두려워하는 것 같기도 했다. 현묵이 강윤택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옥분이 나를 불렀다 하였다. 강윤택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그러더니 천천히 무너졌다. 딱딱하게 굳어있던 표정이 조각조각 흘러내리는 것 같았다. 강윤택이 옥분이라는 이름을 흘리듯 읊었다. 30년 만에 그 이름을 입 밖으로 내뱉는 것 같았다. 목소리가 갈라졌다. 이름 세 글자가 입안에서 오래 머물다 나오는 것 같았다. 옥분이 살아있냐, 그 애는 어찌 됐냐 물으며 말을 잇지 못하였다. 죽었다 하였다. 당신이 그리 만들었다 하였다. 강윤택이 눈을 감았다. 현묵은 그 애가 이승을 떠나지 못하고 있다 하였다. 30년 동안 당신이 자신의 죄를 알기를 기다리며 이승에 머물러 있다 하였다. 강윤택의 입술이 떨렸다. 현묵이 당신 가족들이 이유도 모른 채 고통받는 것은 옥분의 원한이 풀리지 않았기 때문이라 하였다. 그 원한은 당신만이 풀 수 있다 하였다. 강윤택은 오래도록 눈을 감고 있었다. 방 안에 촛불이 흔들렸다가 다시 꺼지지 않고 타올랐다. 현묵은 강윤택에게 사흘의 시간을 주었다. 사흘 안에 결정하시오 하였다. 이 문서를 사원부에 제출하는 것은 자신의 몫이라 하였다. 그것은 이미 정해진 일이라 하였다. 허나 그 전에 당신 스스로 한 가지를 해야 한다 하였다. 무엇이냐 물었다. 강윤택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현묵은 함양 하동골로 가시오 하였다. 옥분의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당신이 한 일을 직접 고하시오 하였다. 변명 없이 변호 없이 그저 사실을 인정하고 그 아이의 이름을 불러주시오 하였다. 강윤택은 떨리는 눈으로 현묵을 바라보았다. 늙고 병든 몸으로 그 먼 길을 이 겨울에 어찌 가겠냐 하였다. 현묵은 그것을 하지 못하면 옥분의 한은 풀리지 않는다 하였다. 당신 가족들은 계속 고통을 받을 것이라 하였다. 며느리는 살아난다 해도 그 다음이 올 것이라 하였다. 강윤택은 말이 없었다. 현묵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사흘 뒤 이 자리에 오겠다 하였다. 그때까지 생각하시오 하였다. 그리고 방을 나갔다. 강윤택은 사흘 동안 방에 틀어박혔다. 아들이 들어와 무슨 일이냐 물었다. 강윤택은 대답하지 않았다. 밥도 잘 먹지 않았다. 그저 천장을 바라보며 30년 전 일을 되새겼다. 잊으려 했지만 잊어진 것이 아니었다. 기억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 다만 누르고 덮어두었을 뿐이었다. 3일째 되는 날 아침 강윤택이 아들을 불렀다. 가마를 준비하거라. 함양으로 가야겠다 하였다. 아들이 놀란 눈으로 이 겨울에 갑자기 함양이라니 몸이 성하지 않으신데 의원도 무리하지 말라 하지 않았냐고 하였다. 강윤택은 가야 할 곳이 있다 하였다. 목소리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현묵이 먼저 하동골에 도착해 기다렸다. 열흘 뒤 강윤택의 가마가 마을 어귀에 도착했다. 소문이 돌았는지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나왔다. 문 앞에 서서 바라보았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수십 년 전 강윤택을 두려워하며 고개를 조아렸던 사람들이 이제 그저 바라보기만 했다. 강윤택은 가마에서 내렸다. 지팡이에 의지에 걸었다. 아들이 부축하려 했으나 강윤택은 손을 저으며 혼자 가겠다 하였다. 아들이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뭔가를 묻고 싶었지만 묻지 못했다. 강윤택의 눈에 자신이 본 적 없는 무언가가 있었다. 무너진 듯하면서도 단단한 것이 산비탈을 오르는데 한참이 걸렸다. 늙은 몸으로 눈 쌓인 비탈을 오르는 일은 쉽지 않았다. 발이 미끄러졌다. 무릎이 꺾였다. 2번이나 쓰러졌다. 손을 짚어 일어났다. 그러나 멈추지 않았다. 현묵이 멀찌감치 뒤따라 올라가면서 지켜보았다. 손을 내밀어 돕지 않았다. 강윤택이 스스로 해야 하는 일이었다. 마침내 참나무 아래 이름 없는 봉분 앞에 섰다. 나무 막대기 하나만 꽂혀 있는 작은 봉분이었다. 30년 넘도록 아무도 제대로 돌보지 않은 자리였다. 강윤택이 무릎을 꿇었다. 눈 위에 무릎을 꿇는 것이었다. 일은 넘은 병든 노인이 차디찬 눈 속에 손이 눈을 짚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바람도 없었다. 소나무도 조용했다. 그러다가 입을 열었다. 강윤택은 옥분을 불렀다. 목소리가 갈라졌다. 30년 만에 그 이름을 이 자리에서 부르는 것이었다.
내가 왔다 하였다. 강윤택은 무릎을 꿇은 채 오래 침묵했다. 눈이 그의 어깨 위에 내려 쌓였다. 바람이 불었다가 멈췄다. 소나무가 흔들렸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내가 잘못했다 하였다. 말이 나오는 것이 힘들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다시 말했다. 내 정혼자를 죽게 만든 것도, 너를 끌고 간 것도, 내 죽음을 덮어 감춘 것도 모두 내 죄라 하였다. 목소리가 끊겼다가 다시 이어졌다. 30년을 자신은 잊으려 했다 하였다. 잊고 살았다고 생각했다 하였다. 아니, 잊은 척했다 하였다. 사실은 알고 있었다 하였다. 내가 죽었다는 것을, 내 손에 죽었다는 것을.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주름 사이사이를 타고 내려갔다. 눈 위에 떨어졌다. 내가 기억하고 있었구나 하였다. 혼자서 이 차가운 데서 30년을 하였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였다. 바람이 한번 크게 불었다. 나뭇가지에 쌓인 눈이 떨어졌다. 그리고 공기가 달라졌다. 온도가 아주 조금 올라가는 것 같았다. 차갑게 얼어있던 무언가가 조금씩 풀려나가는 것 같았다. 오래된 얼음이 봄을 만나는 것처럼. 현묵이 낮은 목소리로 옥분을 불렀다. 들었느냐 하였다. 대답이 없었다. 그러나 현묵은 알 수 있었다. 그녀가 듣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듣고 있다는 것을. 현묵은 품에서 향 하나를 꺼냈다. 천천히 불을 붙였다. 가느다란 연기가 피어올랐다. 공중으로 곧게 올라가다 흩어졌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기도도 아니고 주문도 아니었다. 화려한 말도 없었다. 그냥 말이었다. 죽은 자에게 전하는 말. 현묵이 옥분에게 전하였다. 내 아버지는 너를 죽인 것이 아니라 하였다. 그 말씀은 거두어들이라 하였다. 아버지는 힘이 없어 딸을 지키지 못한 것을 평생 가슴에 지고 사셨다 하였다. 그 죄책감이 당신을 평생 눌렀을 것이라 하였다. 그런데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 하였다. 잘못은 저 사람에게 있었다 하였다. 당신 아버지는 죄가 없으니 그 말씀은 이제 거두어들여도 된다 하였다. 아버지도 저 세상에 계시다면 그 무게를 이제 내려놓을 수 있을 것이라 하였다. 향연기가 하늘로 올라갔다. 강윤택은 오늘 이 자리에 직접 왔다 하였다. 제 입으로 잘못했다 했다 하였다. 내 이름을 불렀다 하였다. 이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전부일지도 모른다 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30년 전 내가 마지막으로 원했던 것이라 하였다. 바람이 멈췄다. 그리고 이 문서는 사원부에 전해질 것이라 하였다. 내 억울함이 기록으로 남을 것이라 하였다. 박옥분이라는 이름이 세상에 남을 것이라 하였다. 비록 30년이 늦었어도 하였다. 짧은 침묵이 흘렀다. 그러니 이제 가거라 하였다. 이 차가운 산에서 더는 기다리지 말아라 하였다. 종수도 저 건너에서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 하였다. 오래 기다렸을 것이니 이제 가서 만나거라 하였다. 그 순간이었다. 나무 막대기 하나만 꽂혀있던 봉분 위로 하얀 나비 한 마리가 내려앉았다. 한겨울에 눈이 내리는 날에 나비가. 현묵은 그 나비를 바라보았다. 눈을 깜박이지 않았다. 강윤택도 보았다.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들어 나비를 바라보았다. 눈물이 노인의 주름진 뺨 위로 흘렀다. 나비는 잠시 머물다가 하늘로 날아올랐다. 소나무 위로, 구름 위로, 눈발 사이로 사라졌다.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현묵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떴다. 한이 풀렸다. 현묵은 한양으로 돌아와 사원부 앞에 문서를 넣었다. 익명으로 넣었다. 자신의 이름은 쓰지 않았다. 어떤 관직도 없고 어떤 신분도 밝히지 않았다. 증인 3사람의 서명이 있는 것만으로 충분했다. 문서가 사원부에서 어떻게 처리됐는지, 강윤택이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 현묵은 확인하러 돌아오지 않았다. 사원부의 일은 사원부의 몫이었다. 마을 노인들이 서명한 증인의 기록이 있으니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든 남을 것이었다. 자신의 일은 이미 끝났다. 옥분에 한이 풀렸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현묵은 다시 길을 떠났다. 삿갓을 고쳐 쓰고 지팡이를 집어들고 다음 마을을 향해 걸었다. 이번에는 어디로 가야 할지 아직 몰랐다. 길이 알려줄 것이었다. 아니면 꿈이 알려줄 것이었다. 팔도 어딘가에는 또 다른 한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었다. 또 다른 억울한 죽음이, 또 다른 이름 없는 무덤이, 또 다른 원혼이 어딘가에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었다. 현묵은 그 길을 계속 걸을 것이었다. 그것이 그의 업이었다. 선택한 것이기도 했고 태어날 때부터 걸어야 하는 길이기도 했다. 어느 쪽이든 상관없었다. 그는 걸을 것이었다. 소문은 퍼져나갔다. 함양 하동골에서 그리고 한양에서 30년 전 억울하게 죽은 처녀 옥분의 이야기가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다. 사원부 문서는 기록으로 남았다. 강윤택의 이름 옆에 그 죄가 적혔다.
비록 이미 관직에서 물러난 뒤라 처벌은 경미했지만 기록은 지워지지 않았다. 강윤택은 그의 겨울을 넘기지 못했다. 함양에서 돌아온 뒤 보름 만에 세상을 떠났다. 의원은 고령과 지병이 원인이라 했다. 아들은 아버지의 임종에서 아버지가 옥구나 이제 나도 간다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아들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그날 이후 강윤택의 집안에서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이 사라졌다. 병석에 누워있던 손자가 일어났다. 며느리의 몸 상태가 안정됐다. 집안에 오래 눌려있던 무언가가 거친 것 같다고 사람들은 말했다. 하동골 산비탈, 이름 없는 봉분 곁에 마을 사람들이 작은 돌 하나를 세웠다. 거기에 이름을 새겼다. 박옥분. 그것이 전부였다. 화려하지 않았다. 장식도 없었다. 그냥 이름 세 글자였다. 한 번은 새겨진 것이었다. 한 번은 불린 것이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